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약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들었는데 먼저 두 분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예, 그동안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 파편적으로 계속 정보가 올라오니까 이거를 퍼즐을 맞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명의 전담 마크를 하는 수석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 취합을 해야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고 진짜와 가짜를 좀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전달 방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그 기능을 제일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변화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약속을 하신 건데 이거 함부로 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공약을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실을 좀 슬림화해가지고 어떤 효율성 있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가성비를 올리겠다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하셨던 거지 그 분권형 책임 장관제, 그러니까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면서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적으로라도 대통령께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요. 또 이 민정수석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흑역사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민정수석에 과도하게 어떤 집중되고 있는 힘과 어떤 업무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다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민정수석실 설치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좀 과도한 추측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법률가 출신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본인이 가장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법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죠. 꼭 민정수석실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기존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법률비서관 다 공직 비서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와대 참모진을 활용해서라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굳이 그 기능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도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난국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민정수석실이 조금 더 여과 없이 민심을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 특히 뭐 특검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갖고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죠. 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좀 억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프레임 공세다, 억측이다 이렇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의미를 두면 또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또 시작한 거 그리고 또 그 공교롭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법률 수석이라고 해서 원래 신설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시 검찰 출신이 와서 어떤 민정수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 어떤 민심 청취를 한다는 거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지만 어떤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여당과의 어떤 힘겨루기, 어떤 검찰과의 관계들이 조금 그립감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립감을 조금 다시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저희로서는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한 뒤에 회견장으로 이동해서 기자들과 주제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 상태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회견에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윤준진 대표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민정수석을 직접 또 소개했죠. 그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어떠한 자리보다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런 투명한 그러한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질문을 던질 것이고 또 기존의 어떤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는 아주 진솔하게 솔직 담백하게 여러 사안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기자회견이라는 이 형식 자체가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인데 사실 어떤 깊은 내용에 있어서 깊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기자의 물음에 조금 짧게 여러 가지를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고 기대를 하는데 지난 국무회의 때 발언 그리고 영수회담 때처럼 어떤 빈손도 없고 결국에는 끝나고 났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없고 빈손이면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많이 실망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마음이라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워서 제3의 대안을 민주당에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조사와 있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또 기대일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박절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제대로 수사받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피하려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파워게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둘 다 조금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검찰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파워 게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양평 고속도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 근데 이것도 사안은 크지만 과거형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실에서 느끼기에는 사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도 조금 광범위한 면이 있고 또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를 했는가를 또 증명해내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명품백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자존심은 좀 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격감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부터 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로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문제는 사실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해요. 즉 이게 법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감대 문제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문제로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총선 전에 만약에 이걸 수사한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면 오히려 역으로 검찰이 총선에 개입을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도 끝났고 당분간 한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공간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야당에서 이게 이제 뭐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소환을 했고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밝히면 그렇게 되면은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겠죠. 그러한 우려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진실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검찰 조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주에는 황우여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원내대표 경선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세 후보 모두 관료 출신이고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개파색은 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갈립니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변수 어떤 것을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108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용산의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 능력과 플러스 정책적인 어떤 역량을 많이 보고 최대한 야당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인품과 또 자세를 갖춘 분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품과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보니까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고요. 오후에 아마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전에 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조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세 분 모두 말씀하셨듯이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두 부족함이 없고 또 인품 또한 또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차기 원내대표 한테 바라는 바는 아무래도 거야 정당,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특히 눈앞에 놓인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슬기롭게 실리를 취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공격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뷰들이나 보면 이분들이 확실히 조금 온화한 성품이라서 그런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딱히 자기 주장이 없는 게 매우 아쉽다. 그 말은 무엇이냐. 세 분 다 사실 변별력을 조금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지역적인 특색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TK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가 가장 앞서가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반응이 당선인들의 마음을 TK라든가 그중에서도 더 친윤인 추경호 의원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날 오전에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 얘기도 좀 해보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앞서 취임 일성으로 보수 정체성을 강조를 했었죠. 오늘 인터뷰에서 보수 가치를 분명히 해야 중도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수의 분열을 이번 총선의 패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뒤이어서 출연한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참패의 원인은 보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의 결집 때문이었다. 이런 식의 처방이면 앞으로의 선거도 필패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두 분의 서로의 코드가 좀 엇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뭐 중도 확장을 포기하자, 뭐 집도끼만 관리하자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이 국민의힘 자체가 갖고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매력과 또 정책적 선명성, 또 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국민에게 그것을 던져서 선택을 받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뭐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많았고 또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지 정말 우리가 어떤 국가와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유승민 의원의 지적도 맞는 말이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하고 어떤 또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인데 황우여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판이하게 좀 두 사람의 분석이 달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보수 분열? 도대체 보수가 누가 분열을 했다는 거죠? 굳이 보수가 분열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의견의 다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민심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말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뭐 운동권 청산, 2조 심판론 이게 국민의 어떤 정서와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어떤 진단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한 달 이상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6월 말이나 7월 초에서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당대회 일정이 좀 연기가 된다면 경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좀 원론적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그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마치 뭐 전당대회만 치르고 빠지는 그러한 어떤 네. 일시적인 비대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원칙론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전대가 그렇게 무한정 늦어지기는 좀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설왕설래가 많아지고 오히려 갈등이 더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를 꾸린 다음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많이 들어올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시간에 촉박하게 스케줄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여유를 갖고 상당히 유연하게 전당대회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추겠다라는 뜻보다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룰 개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전당대회 열면 되는 거거든요. 룰 개정도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룰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당원 50 아니면 여론조사 50이냐 아니면 비율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는 이상한 게 다 룰 개정을 하자고만 주장을 하는데 룰 개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없는데 왜 모두들 다 룰을 개정하자고 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연기를 하겠다는 건 본인이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는 뜻인가? 근데 저는 혁신을 하는 그 임무는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할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의 행보도 좀 눈에 띄는 게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회동 제안을 거절을 했었는데 비대위원들에 이어서 당직자들과도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행보들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로 대통령과의 어떤 오찬을 거절. 그 후에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은 공개.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사퇴하려고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 그리고 나서 또 당직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어쨌든 언론으로 공개가 돼서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어떤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왜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한동훈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판단들, 해석들, 기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 판단에 최소한의 본인이 조기 등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원들로부터 본인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없는 것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에 비춰서 충분히 내가 출마해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출마를 했을 때 당선이 되냐 안 되냐 그 가능성을 두고 아직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서는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당대회가 늦어진다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높아지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국은 이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또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귀했을 경우에 용산과의 상당히 그 갈등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원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당직자들 정말 고마운 존재겠죠. 그동안 이제 24시간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수고해주신 분들이니까 정말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텐데 출마로 오해가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 자체가 좀 눈치 보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식대로 한다 이런 좀 그런 것도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 사무처 당직자들 특히 비대위원장실에 있는 이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 동향이라든지 정보 어떤 정치권의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읽을 수 있을 때 가장 그 정말 좋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앞으로 꾸준히 이어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단이 오늘 공식 출범을
출범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일성 그리고 원내대표단의 면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원내대표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네. 해서 원내 대변인이라든지 부대표들이 이제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원내대표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요즘 새로운 라이징 스타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에 많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이 있는 만큼 사실 떠오르는 스타성이 있는 분들이 조금 적다는 비난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잘 초선 의원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개혁 기동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원구성이라는 아주 큰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꼭 가져오겠다 이러한 데서 진통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도 지금 발의를 해야 되고 또 통과도 시켜야 되고 거부권이 넘어올 것. 그래서 이탈표에 대한 어떤 전략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생이 너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 외에도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혁 기동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권을 상당히 이제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야당이긴 하지만 정부와의 어떤 협상의 문제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조차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보여요. 참 씁쓸한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보면은 뭐 박성준, 김용민 두 분이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이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친명 체제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철험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박찬대 원내대표단이 기존에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 비해서 훨씬 더 강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이 상당히 냉랭해질 것이라는 어떤 그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을 천명을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부를 뛰어넘고 현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요, 약간 입법적인 요소로 봤을 때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만 따졌을 때는 이 처분적 법률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이 예산 편성권을 조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법안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면은 사실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카드를 쓰면서 저는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아무래도 추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든지 녹여서 넣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처분적 법률 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세요? 원래 재정의 편성과 운영의 고유의 권한은 사실 행정부에 있죠. 근데 그러한 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아예 법률로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어떤 혜택과 또 국민이 짊어져야 되는 뭐 추경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발생시켰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본인이 가진 입법권을 아주 주술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또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재명표 민생 성과를 하나를 획을 긋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즉 이재명 대표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상이 아니라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이 우리나라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정의 운영과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카드보다는 결국은 영수회담에서 제안이 됐지만 대통령과의 의제 조율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의장 후보 접수를 받습니다. 조정식, 우원식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정성호 의원 모두 탈중립 의장을 내세우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장 후보 선거에서 나오고 있는 선명성 경쟁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5월 2일 날 본회의 개회와 관련해 가지고 김진표 의장께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그 어떤 서운한 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장의 덕목의 하나로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는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기계적 중립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으로서 뭐 균형감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라라고 물론 합의 정신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1대 때 보시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 야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 폭주를 한다고 하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시행령 폭주, 거부권 폭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2대에서는 속도감 있게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면 국회의장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옳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주고 민주당이 옳다라고 하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을 든다라는 걸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두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으로 다음 스텝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국회의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 다음 정치적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어떤 다음 일정에 대한 유불리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이 계속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냐 아니면 실제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 국회의장마저 완전히 야당 편을 드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장이 되면 이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그 기초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당적을 갖지 않도록 무소속을 하도록 우리가 법으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즉슨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명심에 대한 호소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강성 그룹의 어떠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저는 어느 분이 국회의장이 되시더라도 되시고 난 후에는 결국에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중립의 균형과 그러한 의무를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에 주변 의원들에게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또 본인도 그렇게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모든 공과 과업은 다 이재명 대표 탓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그걸 또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당 야당의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괜히 어떤 다른 분이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속된 말로 꼭두각시를 할 바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또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당대표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잘 이끌고 단일적으로 잘 이끌고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중에 누가 과연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하는 본인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안 하면은 기자들만 힘들어져요. 마이크를 당대표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재명 아바타라고 하는 오명을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당대표를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수렴 청정을 할 바에는 그냥 투명하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맞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민주당 180석 거대 야당이 친명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비극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 좀 걱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외유성 해외 출장이 좀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낙천인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에 좀 많이 가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것은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항상 국회 임기가 종료될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정말 필요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의 어떤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이제 임기가 끝날 앞으로 뭐 정해져 있는 분들이 어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또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보다 국회의원이 더 신뢰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당에서 조금 자제를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번 국회 임기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런 출장이라는 게 바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선거 전에 잡혀 있을 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낙선이 되면은 사실상 더 이상 그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출장에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범위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 어떤 후에 어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양 당이 알아서 조금 이 출장을 잡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의 카르텔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문제를 덮어주는 그러한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 그동안 이제 뿌리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기 말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이고 또 낙선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제 다음 4년 동안 잊혀질 것인데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 보상 심리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못된 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조금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이런 선진 대한민국, 오히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배우러 오는 이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하러 해외를 떠난다?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이죠. 저는 이거 횟수와 예산을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갔다 오면 그에 대한 성과를 아주 강하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갔다 오면은 거의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보고서 정도 내고 그냥 뭐 돈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의 관행은 22대 국회가 좀 여야가 함께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